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길 11차 변론길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겁니다. 내일은 별도 증인 신문은 없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요.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2시간씩 각각 마지막 종합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준비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측은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한 회의를 잇따라 진행을 했고요. 오늘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은 오늘 오후에 최종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의견을 진술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회 대리인단 역시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면서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종합변론에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해서 변론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됐다는 점을 부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서 직접 최종 의견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직 알려진 게 없어서 여러 전망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선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조를 살펴보면 내용을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내란 공작이라는 방침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 그리고 기각에 대비한 국정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후 변론,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언제 선고될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선고까지.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온전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만약에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언제 선고할지를 발표하는 게 내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내일이 최종 변론 기일이긴 하지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선고 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에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가 공지가 됐습니다. 선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 역시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2017년엔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요. 시간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헌재의 결정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사건 짚어봤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진행됐죠? 네, 맞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직접 헌재에 나온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 다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인 탄핵소추 남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탄핵소추 남용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본안 심리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해서 내란죄에 가담을 했고 또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면서 일단 국회 측의 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조금 뒤인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에 변론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가포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경찰청에 선고 당일 가포 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보여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포 비상은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 단계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130명 넘게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 법원 폭동 사태로 133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7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이 11건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개 발언을 자제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은 필연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분위기 전해주시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이 공식 입장을 내는 건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과 관련한 지도부 차원의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의 내용과 방향은 예의주시하는 기류가 엿보입니다. 이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이 계엄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점에 대한 사과와 이 책임 있는 자세 등이 포함되지 않겠나 예상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등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도 함께 자중하는 모습인데 이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 등을 저격하는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경원, 조배숙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최후 변론 전 장외 여론전에 주력했던 민주당은 이 헌재를 향해 오직 헌법과 상식에 의거해 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합리적 이성과 상식을 기초로 할 때 윤 대통령 파면은 필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악몽 같았던 시간도 끝나간다며 헌재가 극우 세력의 외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극우 세력의 중심엔 계엄 이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극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 등을 바탕으로 외연 확장 행보를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곧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있으면 조기 대선도 가시화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일련의 행보는 외연 확장 차원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을 중심으로 여야 모두 상대방을 향한 이념 공세에 집중하는 분위기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라는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에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업 앞에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를 하고 노동계를 만나선 이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행보를 좌충우돌 만취운전에 빗대며 이 대표의 인생 자체가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맞물려 최근 비교적 약세를 보이는 여당의 중도층 지지율을 의식한 공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등을 주제로 한 앞선 이 대표의 1대1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되 이 주제 제한 없이 끝장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금 개혁과 이 상속세 개정 논의 등을 예로 들며 이 국민의힘이 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 개혁을 타결하려 했는데 여당이 고집을 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당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안 내리면 기초 공제액을 올려줄 수 없다고 이 행패를 부린다며 극소수 기득권만 위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극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해서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 아주 감행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극우 정당 맞지 않습니까? 여당이 중도층 끌어안기를 실패했다는 판단 아래 이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거란 분석인데 이 대표는 여당의 끝장 토론 제안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대3 토론을 하자고 답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비명계 끌어안기에 주력하는 이 대표는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는데 당내 통합 방안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부는 늘었지만 국민 삶의 질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 2023년 4,235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9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구 순자산도 지난해 3억 9천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300여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4점으로 한 해 전 6.5점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 만족도가 지난해 소폭이지만 떨어졌고 개인 신뢰도와 기관 신뢰도도 2023년 기준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15세 이상의 하루 여가 시간도 4.1시간으로 3년 연속 줄었습니다. 1인당 국내 여행 일수도 8.95일로 한 해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 이전인 10.01일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기대 수명은 늘고 있지만 보건 영역의 개선은 더딥니다.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 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의 경우 2021년 기준 72.5세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정체돼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3년 기준 27.3명으로 2년 전보다 2.1명 증가했습니다. 비만율 역시 최근 다시 37.2%로 악화하면서 2019년 33.8%에 비해 여전히 높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운명의 한 주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에 나란히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좇는 것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네, 내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모든 변론이 끝나는데요.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던데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임기 단축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또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변론 과정에서의 일을 되짚는 그런 발언도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그 이후에 국민 담화 이런 내용들이 총망라된 그 기조가 다시 한번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40여 분 정도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최종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순서는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계엄 이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빚어졌던 이런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계엄의 사유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 변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야당의 이 폭거 그리고 줄 탄핵과 줄 특검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탄핵과 관련된 이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의 변론은 내란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은 아니다. 왜 내란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당히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지지층들에게 그동안 지지를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표현,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는 표현인데, 글쎄 대통령의 변론에 복귀 여부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지층들에게 끝까지 평화롭게 계속 지지를 해주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전직 대통령 선례를 보면 3월 중순쯤에 선고가 유력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달그림자를 쫓는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비슷한 시기로 예상이 되는데 3월 전국이 어떻게 될까요? 3월 26, 이제 2월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에요. 모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선거 공판이 한 달 정도, 그러면 3월 20일 정도 전후 어간쯤 될 것 같고, 윤 대통령 탄핵의 종국 결정도 내일이 최종 변론이니까 대개 한 2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 14일, 11일이었기 때문에 11일, 14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유해 본다면 한 3월 10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딱 그 날짜에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똑같이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선거점이 누가 더 빠르냐, 탄핵이 더 빠를까, 이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공직선거법이 누가 빨리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인용이 된다면 대체로 저는 인용이 될 거란 전망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 거예요. 5월 중순경에. 그런 상황이고, 참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불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 당 지도부의 태도가 좀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불복이란 없다라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좀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애매한 확실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 앞으로 향후 이른바 이른바 극우라고 이제 불리는 분들 좀 극우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반공주의를 과도히 강조하고 이게 지금 탄핵 이 계엄하고 반공주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반중 정서, 혐중 정서, 게다가 중국이 배후가 된 부정선거 이런 게 극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극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극우적인 광장의 세력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본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편승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상황이 점점 양쪽으로 양극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인용 기각에 대한 전망은 개인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늘 항의 방문했는데요. 야당은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윤 대통령 체포하고 구속한 공수처에 상을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발의 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점상으로는 지금 공수처 조직과 관련된 법을 다룰 시기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란 혐의 관련된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다음에 충분히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되느냐, 또 오동훈 공수처장도 상당히 정치적 논란의 시비에 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진영 간의 대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규모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뭐 내란 수사 혐의가 됐던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장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명쾌하게 또 짚어볼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지금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이 지금 시기에 공수처에 대해서 마치 어떤 혜택을 또 전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면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논의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지금 시기의 논의가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의견 조율과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탄핵 정국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그런 또 협의나 또 서로 간의 토론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이 하필 이 시점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늘려주는 법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발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좀 이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든가.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지금 계속 나왔던 지적이 그동안 수사 실적이 대단히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계속 지금도 이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수사권 문제 말이죠. 수사권 문제에다가 공수처가 여러 가지 다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 뭐 지난번에 또 뭡니까 영장에다가 뭘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공수처에 대한 이 시비는 좀 종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검찰 수사권과 해가지고 같이 원점으로 돌리든가. 근데 제가 볼 때 더 이상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추세는 어쨌든 간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가능하면 축소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나가는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중간하고 애매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단지 이제 시기가 왜 이 시기냐의 문제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너무 급하게 서둘 건 아닌 것 같아요. 탄핵이 좀 끝나고 탄핵 심판이 좀 끝나고 그런 다음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수완박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 공수처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당 차원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승복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고 단심제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만 해도 당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오늘 헌재의 결론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건 좀 분석을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고심 끝에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대통령과의 관계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이 부분이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칫 이 불복으로 갈 경우에는 여론 후폭풍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지층은 결집될지 몰라도 중도층은 급격히 이탈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여론에서 보선 결집은 뚜렷하게 또 재결집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여론은 이 바로 중도층이거든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이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경우에 그 불복하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여론이 조기 대선의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적어도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좀 시기를 두고 이게 이제 3월 중순에 14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영향이 있기 전에 최근에 또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또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냥 지도부라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애매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머릿속에는 권 의원 생각했던 거였는데 전 다행이에요. 어제 아주 입장이 애매했다고요. 근데 저렇게 얘기 나온 거는 참으로 다행이다. 예. 현재의 결론을 수용할 거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동훈의 시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조기 대선의 선을 긋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경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심은 사법 리스크가 없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에 이어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에 대선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 그리고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 즉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에 있는 후보가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지검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월 2일 날이죠. 계엄 전날 민주당한테 이 황금폰을 줄 수도 있다. 주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터뜨리겠다라는 주체와 의지는 명태균 씨를 기준으로 해서는 틀림없는 거고 현재까지 기준으로. 그래서 저하태 수사는 다 끝났다. 이 다음 대목에 언제 터뜨릴 건지만 시간만 남아 있다라는 얘기는 검찰의 태도, 자기가 느낀 검찰의 태도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없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언급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근황 사진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트렌치 코트를 입은 이 모습 여유로워 보이는 듯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걸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른 판단과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든 또는 책 출간이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발언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할 때는 그 발언을 한 메신저가 과연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인데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이 리스트와도 무관하고 또 사법 리스크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직격을 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까지도 동시 직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오히려 이걸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의혹으로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아니면 명태균 씨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떤 제보를 받아서 확실한 근거 자료,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또는 다른 거론되는 지금 인물들, 뭐 홍준표 시장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체로 해석은 명태균 씨 의혹이 대선 후보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뭐가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고 특별하게 근거가 있게 제시되는 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금폰의 알맹이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 이 얘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정식 출간일이 오는 26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다음 날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당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 우연일까요? 근데 어차피 시기가 겹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일이 이제 최종 변론 날이고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빨리 등판을 서둘러야죠. 조기 대선을 많이 의식한단 말이죠. 예. 겹치는 거라서 이제 내일이 최종 변론이니까 그 하루 있다가 출판한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윤상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시점 아니다. 지금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뭐 윤상현 의원의 생각이고 윤상현 의원이야말로 정말로 이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탄핵 국면에서 분명히 자기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극우의 존재감.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뭐 아주 정치인 윤상현 의원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야말로 완전한 극우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분 입장에서 이제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건 뭐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문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까 얘기한 그 전 대표입니다만 이 사법 리스크도 없고 비상계엄에서 자유롭고 명태균 리스크 자유로운 인물이 여러 명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단지 이 얘기 이제 오세훈 홍준표 의원을 이제 의식하는 것 같아요. 가령 여권 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명태균 특검 얘기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가 여권에서 경선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에 생각이 있는 걸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의 지금 국민의힘의 이 여론 지형, 국민의힘의 세력 지형, 이념 지형은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히 극으로 가 있어요. 왜 그 좋은 블루오션 초원의 그 비옥한 토양을 놔두고 왜 그렇게 궁벽한 데로 간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당심 50% 민심 50%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그걸 잘 견인해내야 돼요. 근데 과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정당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그래서 아까 권선동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서서히 이제 빨리 변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변침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급 변침은 이게 사고가 난다고요.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여러 가지 운명이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배 소장님이 언급하셨지만 명태균 씨를 면회하고 온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황금폰의 실물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인데요. 박 의원이 이 실물을 본 건 아니고 사진을 측근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황금폰의 실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진으로는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명태균 씨를 면회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뭐 국정조사나 또 국회에 질문을 하는 그런 기회에 또 강혜경 씨도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 메모가 이제 면회하면서 받아 적었다는 메모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색깔은 뭐 휴대폰 색깔이 황금폰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명태균 씨 폰인 거죠. 명태균 씨 전화에 대해서 이걸 황금폰으로 갑자기 우리가 정치적으로 황금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는 정보가 구체적인 게 있다면 그걸 꺼내놓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른바 상징을 가지고 자꾸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휴대폰 또는 휴대폰의 이 케이스 이런 걸 가지고 봐라. 이게 황금폰이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 그게 지금 그럴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만약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돼서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이 수사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보를 또는 면회를 통해서 확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황금폰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수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자꾸 정치화해서 전달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제 명태균 리스트나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의 대선 도전 의지를 피력을 했고 오늘은 홍준표 시장이 또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명태균의 황금폰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지금 아직 부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배 소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증거나 이게 그야말로 녹취가 까진 게 아니잖아요.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주변에서 계속 위협적인 이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거 나중에 이 대선 구매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세훈, 홍준표 이분들에게는 알맹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세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팩트가 좀 다른 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저기 왜 황금폰이냐면은 색깔이 노래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황금폰 아닙니까? 아까 좀 빨간 폰이었잖아요. 그래서 황금폰이 아닌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뭐 저기 잘못됐다, 명태균이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매도해 나갈 게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걸 입증해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차곡차곡 계속 보도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특검을 하니 안 하니 하면서 계속 이게 이슈의 중심에 있을 텐데, 왜냐면 이제 탄핵 이슈는 조금씩 이제 스크로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권 내부의 주자들의 어떤 그 세력 지형이라든지 또 뭐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빨려 들어갈 거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경선 국면에서 이 황금폰 문제가 하나의 블랙홀이 되면은 오세훈, 홍준표 시장한테 대단히 불리해요. 야당에서 이걸 계속 어쨌든 간에 정치 이슈화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대처하지 않으면 오세훈, 홍준표 후보가 이제 시장이, 특히 오세훈 시장은 지금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후보는 아닙니다만, 홍준표 시장이야 뭐 중도 확장성보다는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들에 소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주 유력한 후보인 두 사람이 상당히 난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 보면 어떤 논란이든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길어지면 부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깔려 있다고 판단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지난 2021년에 오세훈 보궐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서 생태탕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생태탕이 생태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오히려 후폭풍이 그것을 더 점화시키고 더 논란을 부각시키는 쪽에 또 부메랑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수사는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 결과가 이런 황금폰이 됐든 그냥 폰이 됐든 이 부분도 수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에 맞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황금폰의 알맹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난장판 대 꼬투리입니다. 정치권이 요 며칠 이재명 대표가 던진 중도 보수론으로 시끄럽죠. 여야는 오늘도 그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합니다. 남의 답안지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됩니다. 대통령도 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영구 집권해보겠다고 군정을 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하지 않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다시 12월 3일이 오더라도 자기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표현도 틀리다고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였어요. 이게 극우 아니면 뭡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슈 선점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오늘 안철수 유승민 의원은 이 중원 경쟁에 우리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그 토지가 비옥해요. 중원은 블루오션이에요. 근데 거기를 왜 애써 저렇게 누가 나가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아스팔트 거리 광장의 그 극우 세력들의 극우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항의하겠죠, 그분들이. 제가 아까 극우라고 말씀드린 몇 가지 논거가 있어요. 반중, 반공주의,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다. 이런 게 극우인 거예요. 정책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그 사람들에게 편승해서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말이죠. 왜 자꾸 오른쪽으로 몰려가냐고요. 거의 울트라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벗어나려 한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그 말은 그 일환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정당체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 체계예요. 민주당 당연히 보수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고 단지 이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결의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다 같은 보수 정당이지만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조금 더 진보적이었듯이 진보 정당은요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주노동 이런 정당이 진보 정당이에요. 따라서 보수 중도 보수 얘기하는 거 전혀 탓할 거 없어요. 자신들이 다 자리 내주려고 하는데 전쟁이 붙었는데 성문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거기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저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원래 자신들이 차지했던 자신들이 중도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차지하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 정당이 전략이나 전술의 측면에서 우리가 중도 보수다. 왜냐하면 현대 정당은 특히 선거 때는요 양쪽의 이념을 포괄적으로 수렴합니다. 예. 그걸 비판할 수 있는데 비판의 논리나 이런 게 대단히 빈약하다.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 이 지금 나름의 이슈 제기는 예. 대단히 탁월한 선거 전략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원 경쟁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중심으로 구성된 탄핵 소추단이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 변론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씩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법상 제가 먼저 최후 변론하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최후 변론으로 내일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추단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시고 첫 저의 소추유지 저의 첫 소추요지 모두 진술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자료도 보내주시고 직접 써주신 것을 다 참조해서 그때 당시엔 12분 진술을 했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평가가 좋았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내일 최후 변론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 문장, 표현 등을 다 취합해서 어제 밤 11시에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10시간 동안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은 됐고요. 여러분들의 정성과 뜻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내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주장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적인 이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할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청구인의 변론 진술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일 피청구인이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내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국민들의 목소리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왜 파면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죠. 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내일 최후 변론서는 어젯밤 11시에 마무리를 했고 어제 10시간 동안 정청래 의원 본인이 집필했다는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중도 확장 전쟁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고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5.3%,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답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7%포인트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일주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물었습니다. 탄핵 인용해야 한다 52%, 기각해야 한다는 대답은 45.1%였고요. 현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공정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하다가 50.7%, 불공정하다 45%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이 41.1%로 오차 범위 내 접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갤럽 조사는 정당 지지도 추이가 조금 달랐습니다. 보실까요? 네, 국민의힘은 한 주 전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를 벌였는데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격차가 20%포인트 차이로 크게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공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를 떠올려 볼까요? 이 대표 왼쪽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있었죠. 당시 심 후보의 득표율 2.37%였는데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0.73%포인트였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심상정 후보만 아니었어도 대선을 이길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표 왼쪽에 심상정 후보도 없고 야권 대선 후보 중 한 명이던 조국 전 대표도 대선에 나오는 게 불가능해졌으니 우양호 전략이 쉬워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당의 속내도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겸허히 수용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지금 단계에서 결국 평가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네, 최 교수님 표현에 빌리자면 따뜻하고 비옥한 중원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YTN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은 언제나도 그렇고요. 또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5% 중도층 전쟁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도 0.73%포인트 차이였지 않습니까? 중도층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옥한 중원을 얼마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중도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2010년에 지지율이 고꾸라졌던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 실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50%대까지 지지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도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조사도 중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재결집한 모습을 완연히 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만 이야기하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도가 중요하다. 예. 보수 지지층들은 지금 결집할 대로 결집하고 있어요. 예. 또 뭐 탄핵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 이재명 대표 관련된 포비아, 또 운동 기득권 반대, 또 여기에 이제 전환길 일타 강사 그런 이유들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 얘기를 할 때 선거 전략상 우클릭, 선거 전략상 먹힌다는 거예요. 선거 전략상 우클릭이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먹힌 결과라고 보세요. 그렇죠. 중도층에게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른바 선점 효과거든요. 2010년
선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무상급식이라고 이미 설정을 해버리면 못 뚫고 들어가요. 예. 무상급식이라면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이 해야 될 것은 대안과 역선점 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중도 보수로 나오면 같은 보수 운운해버리면 이거 말려버리는 거죠. 예.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우리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실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4시간 밤을 새면서 민생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건 정치 전쟁에서 선거 전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정당을 스스로 되돌아볼 때, 자기 정당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전략이 있느냐, 우리는 어떤 비법이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의 정책 베끼지 말아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개편 등을 주제로 한 끝장 토론도 제안했는데요.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제안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또 성사될 것 같긴 한데 또 의제를 가지고 또 서로 또뭐 시비비 가리고 또 누가 나오느니 하고 예. 또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들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것도 이슈 선점의 효과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남의 정책 베끼지 말라는데 정책이 따로 있나요?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정책은 누구나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등기를 해가지고 점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대단히 탁월하다고 얘기했던 게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부를 받는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어겨왔다, 예. 입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한 말이죠. 오히려 그걸 더 관심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 그럼 코끼리 자꾸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전략을 이렇게 세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중도 보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정책을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예. 그 몇 개 정책을 보니까 과연 보수로 온다. 그럼 이른바 포비라는 게 좀 포비란 말에 동의도 잘 안 합니다만 포비란 말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중도로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외연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게 외연 확장이죠. 좀 그러면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전술을 훌륭히 짰다.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명계 의원들이 이게 정치성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자체가 논쟁이면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아주 나름대로 전술을 잘 개발한 거라고 봐요. 중원 확장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이슈 선점은 잘했다. 두 분 모두 같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45.1%고요. 또 정권 연장론은 45.3%, 교체론은 49%로 나타났어요. 뭔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성격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에 대해서 그냥 중도 보수를 왜 우리 걸 따다 쓰느냐, 표절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럴 때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가져와서 어떤 것, 가령 주사일제 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따지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과연 실천 가능하냐, 실천성. 두 번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지속성. 세 번째는 이제 감성적으로 진정성으로 연결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방법은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계속 중도 보수 이야기하면 무상급식처럼 또 이건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득점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실력과 보수가 득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로 안보와 경제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밤을 새서라도 내놓을 때 그 의견이야말로 더 솔깃하고 더 와닿는데 하는 전략과 또는 감성적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말이죠. 제가 뭐 국민의힘 조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런 거 플러스 현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실하게 사과해야 되고 계엄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그렇지 않고 계엄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탄핵에 대해서 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면서 정책만 중도하다 전 그러면 상당히 성공 어려워진다. 이 탄핵, 이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인용된 다음에도 어정쩡하게 갈 건가요? 그래 인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정책적인 것 플러스 지금 이
결국 이번 선거는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이 저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전 저래가지고 선거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요.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두 분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최창렬 용대 특임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강추위가 끝나고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동해안 산불의 주범인 양간지풍까지 불 것으로 보여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낮에는 추위가 한결 누그러진 것 같은데요. 이제 추위가 다 풀린 건가요? 네, 오늘 아침까지는 서울이 영하 6.3도, 일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추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오후 4시 기준 서울이 4.5도 등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아닌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예년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인데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영하 2에서 3도, 글피에는 영하 1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목요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본격적인 봄 날씨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네, 긴 추위가 풀린다니 다행인데요. 산불 위험은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해안 전역에는 건조 경보가, 서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위기 경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지난주 내내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대기가 더욱 건조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내일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고온 건조한 강풍인 양간지풍까지 더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양간지풍은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강한 바람으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풍속이 초속 20에서 40m의 매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변하는 건데요. 이 봄철 동해안 지역의 산불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양간지풍은 한반도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할 때 주로 발생하는데 내일부터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이 같은 남고북저의 형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주 산불 발생 건수가 20건으로 첫째 주보다 19건이나 많았는데요.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양간지풍까지 예보된 만큼 산림 주변에서는 흡연이나 취사, 소각 등 불씨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3월 산불 발생 위험도가 YTN 취재 결과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 분석센터가 지난 10년 동안 3월의 산불 위험도를 장기 예측 분석한 결과 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불 위험이 컸던 지난 2016년과 2018년보다도 위험도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치 동굴에 들어온 듯 방안이 굉장히 어두컴컴합니다. 집기들은 원래 뭐였는지 모를 정도로 죄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 빌라에서 불이 난 건데요. 그런데 이 일로 소방관들이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달 11일 새벽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빌라는 연기로 가득 찼고요. 소방관들은 집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서둘러 대피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6가구는 문을 두드리고 반응이 없었는데요. 혹시 사상자가 있을지도 몰라서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주인은 숨을 거뒀지만 다른 주민들은 무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강제로 뜯긴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현관문과 잠금 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보통 화재 피해는 불이 난 집주인이 배상을 하는데 집주인이 숨진 데다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문이 개방된 가구들 역시 보험이 없었습니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할 때만 가능한데요. 책임보험사는 이번 경우에는 적법한 인명수색이라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배상을 요청한 수리비는 한 세대당 130만 원씩 총 800여만 원,
광주광역시 소방본부는 이런 사례를 대비해서 비상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해뒀지만 이번 화재 한 건으로 대부분을 써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소방관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을 끄고 사람들도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비슷한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가 있는데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로또를 샀는데 깜빡하고 확인 안 한 분들 있다면요. 지금 이 뉴스 보고 바로 지갑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려 22억 원이 넘는 당첨금의 주인이 1년 가까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첨자가 안 나타난 로또는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1115회차 1등입니다. 당첨 금액은 무려 22억 5천만 원.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판매점에서 복권을 사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회차 2등도 당첨금을 안 받아갔습니다. 7,50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 복권이 팔린 곳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입니다. 모두 광주와 전남 쪽입니다. 자, 그런데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당첨금은 지급기한이 1년이 지나면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이 되는데 기한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누리꾼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네, 찾아가겠습니다. 나인가? 응, 아니야. 나는 왜 낙천만? 이렇게 재치 있는 답변은 물론이고요. 다음번 당첨금에 몰아주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버리고 놔둔 로또를 좀 뒤져봤는데 제가 산 로또에는 없었습니다. 나도 행운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듯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협상을 추진하자 반격에 나선 건데요. 미러 양국은 정상회담에도 속도를 내면서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으로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З останнього,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독재자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Да, диктаторами точно не будемо, просто не цікаво. Не цікаво, розумієте? Я законно обраний президент, не через якусь силу, той, що прийшов до влади, не прийшов, мене обрали, 73%.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 이상의 역할, 즉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겐 긴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지원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하면서 광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는 이번 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합의한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에도 쟁걸음입니다. 야부코프 러시아 처관은 이번 주 후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앞으로 2주 안에 양국 특사가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3년을 맞아 종전 협상과 미러 정상회담 추진 등 관련국들의 움직임은 바빠졌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 추진으로 자칫 강요된 평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 차관은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현지 시각 24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휴전을 빨리 달성하려는 미국 측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적 해결책 없는 휴전은 전투 재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러시아와 미국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러시아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3년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 나라 회원국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논의에 나선 뒤에는 소극적인 행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기업에 1조 4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난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사절단과 만나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인이 수천만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는 등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투자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The biggest issue right now with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in Washington is less the results and more just the uncertainty, right? Because all businesses want to do, if you read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5년간 물가가 각각 4.3%, 3.5%씩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올 연말 미국 소비자 물가를 2%포인트 올릴 것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추산하는 등 전문가들도 관세의 역효과를 우려하기는 마찬가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미국인들이 기대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정치적 기반인 미국 내 여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의 지속성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연합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세를 키운 극우 독일 대한당이 2위로 올라선 가운데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집권 사회민주당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무너지고 의회가 올라프 숄츠 총리를 불신임하며 치러진 독일 조기 총선.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의 보수연합이 28.6%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말 물러난 뒤 3년여 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겁니다. Deutschland wird wieder zuverlässig regiert. Und dafür steht die Union, dafür stehen wir und dafür stehe ich auch ganz persönlich.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며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한 극우 독일 대한당은 제2당에 올랐습니다. Unsere Hand wird immer ausgestreckt sein für eine Regierungsbeteiligung, den Willen des Volkes, den Willen Deutschlands. 반면 집권 사회민주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Dass in diesem Land eine extrem rechte Partei wie die AfD solche Wahlergebnisse bekommt, das darf niemals etwas sein, mit dem wir uns abfinden werden. 난민 정책이 총선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제 관심은 기민당과 기사당 연합 그리고 사민당의 좌우 대연정 성사 여부에 쏠립니다. 다음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독일 대한당과는 손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서 보수 정당 승리가 예상된다며
독일과 미국의 굉장한 날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가 독일 대한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한 데 이어 벤스 부통령도 바이델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 마지막 변론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내일 직접 시간 제한 없는 최종 진술에 나설 예정인데 어떤 주장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성훈 차진아 변호사와 함께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인데 대통령의 최종 변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각 그 청구인 측에서부터 먼저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그 쟁점 사항을 얘기하고 그건 다 각각 대리인단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리인단, 그러니까 소추단 대리인 국회 측에서의 어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얘기할 것 같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인 그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후 진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모이는데 지난 탄핵 변론 때 윤 대통령의 주장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하고 뭐 자주 술도 먹고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 대통령 부인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공직의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형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네, 내일 최종 진술 원고를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쓰고 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방금 보셨던 그런 영상 속의 이야기들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이 모두 담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요. 네.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메시지를 계속 냈을 뿐만 아니라 또 전후방의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또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변론의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반박 과정들도 물론 아까는 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정치적인 지향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한덕수 총리 그 증인신문 때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신문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인 결단이고 정치적인 배경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번 계엄 이후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포고령 1호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또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를 시도를 했는지, 또 선관위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느 부분을 가장 강조할까요?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뭐 정당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 선관위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히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정치인 체포 지시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방해 혐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메모 의 어떤 신빙성, 그리고 그 곽정군 특전사령관의 증언, 이것들의 어떤 신빙성이 그 증인신문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6차례 통화를 하면서 그 체포 지시를 했고 그것을 종용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담겨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인하는 내용의 그런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두 가지 그 어떤 국회의 어떤 무력화 시도와 그리고 체포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인이 이 세 사람이거든요. 대통령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 사람인데 그 증언의 어떤 신빙성이나 진술 조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해야지만 파면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매우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대국민 메시지라든가요, 사과 내용이 또 담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거야 저희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변론의 총 내용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고 적법하고 매우 정당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도 발언한 내용들을 취지를 봤을 때는 몹시 정당하고 특별하게 문제 있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할 가능성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면할지 아니면 직에 복귀시켜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다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돌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과거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종 변론에 물론 대리인단이 했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들이 진행이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종 진술을 아예 안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 4,900자 정도의 이제 의견서 그런 진술 내용을 대리인이 대신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늘 헌법재판에서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게 쟁점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중대한 위반인지가 이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수호 의지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직을 잘 감당할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사유들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제 비상계엄의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부분들로 진술의 내용을 상당히 할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한 2시간 정도 대리인단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부분이나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대리인단의 변론을 하고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와 이유 그리고 향후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헌법 수호자로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제 최후 진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짚어봤는데 국회 측에서도 최후 진술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최후 변론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 문장, 표현 등을 다 취합해서 어제 밤 11시에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10시간 동안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피청구인의 변론 진술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10시간 동안 직접 집필을 해서 윤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 등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파면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강조할까요? 일단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혀 있는 그런 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5가지 쟁점을 다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윤 대통령의 어떤 그 태도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면하지 않으면 제2의 계엄을 할 위험도 있다. 뭐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어떤 물리력을 이용해서 방해한 사실도 얘기하면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점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 직무집행상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정황들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강조하면서 직무에 절대로 복귀시키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대통령 측도 국회 측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모든 변론 과정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양 당사자가 법률상 왜 파면을 해야 하는지, 왜 기각을 해야 하는지를 각자 주장하는 것들이 최종적인 변론들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현출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건 안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이제 지금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조금 1시간 정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된 증거 중에서 체부 여부를 새롭게 결정을 하거나 혹은 결정된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적인 결론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1~2가지 정도의 증거가 추가로 현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내일 이후에 결론을 내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변론을 종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고기를 바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지정을 하지 않고요. 이제 재판관들 간에 이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평의를 하게 됩니다. 즉 재판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는 주심 재판관과 그리고 후임 재판관, 재판자 순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결로서 평결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문을 작성하고 결정문을 최종적인 확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선고기일에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각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평의를 할 때 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 체제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파면 결정이 나는 것인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최종 선고 날짜가 지금 다음 달 10일 전후라는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근거가 있을까요? 보통 그 다른 그 전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보더라도 그 변론 종결 이후에 한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뭐 3월 한 둘째 주쯤에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뭐 좀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입니다. 혹시 뭐 결론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결론을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그 쟁점 사항이 많은데 특히 그 체포조 운영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국회의 그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내지는 끄집어내라라는 지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큰 쟁점이고 이러한 점들이 만약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파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만약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최종 변론을 보고서 또 저희가 관련 이야기들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수사 진행 사항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 비서에게 계엄 포고령 관련 자료를 파쇄를 했다는 지시가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민간인이지만 그 집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비서가 김용현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치우고 세절하는 지시를 받았고 여기에다 3시간에 걸쳐서 잘게 잘라서 비워냈다라는 진술을 한 것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조사 과정에서요.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사건 전반에 있어가지고는 특히 내란죄라는 변에 있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거는 비상계엄이 어떤 배경과 목적하에, 즉 군부에 의한 통치가 사실은 비상계엄의 기본적 취지입니다. 이 군부에 의한 통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고성이나 혹은 실제로 하더라도 할 의사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역할 분담이 있었으며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걸 주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행위를 초기부터 했다라는 점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돼서 국민적인 분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핵심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각각 이제 공직, 나라 역할, 일에 맡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A이자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증거인멸 행위들이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형의 판단과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증거인멸들이 계속 있다면 이걸 차단하기 위한 수사와 여러 가지 증거 확보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증거가 다 없어지고 비어 있으면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더 더디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공백만큼이나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앞으로의 증거인멸 행위를 또 어떻게 막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서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파기한 자료는 세절기통을 3번 비울 정도였고 이 작업에 3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기하라고도 지시해서 망치로 부수다가 손을 다쳤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특히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인데요. 사실 이제 증거가 지금 다 이런 증거는 이제 인멸해서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현출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탄핵 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떤 그 이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수집한 여러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얼마만큼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재판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윤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이고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과거 김문기 전 차장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에 관해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여기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1심에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높은 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항소심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판결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2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단을 다 가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여기서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판결이 뒤집혀지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채택해가지고 충분한 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요. 반대로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이외의 새로운 증거들에 대해서 채택을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결심 공판이 이제 끝나고 나서 선고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십니까? 보통은 뭐 한 달 이내로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월 19일 이전에 그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최근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이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이 지속되는지 정지되는지 여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전혀 선례가 없었던 거여서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4조의 조항을 보면은 내란 외환해제를 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출하고 하면은 이제 기소를 말하는 것이 맞고요. 원칙적으로 문헌만 봤을 때는요. 다만 취지로 봤을 때는 이제 내란과 외환해제 외에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구속이나 수사 같은 강제 처분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소추가 그 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법정 구속 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직 대통령이 뭐 확정 판결로 구속된다는 뭐 이런 개념도 가능할 수 있는데 헌법의 이제 84조의 취지가 소위 말해서 소추뿐만 아니라 재판에 따른 여러 가지 강제 처분까지도 재직 중인 대통령을 중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선례가 있는가는 보면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조의 진정한 취지가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 가지고의 형사상의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중단 내지 유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폭넓게 봤을 때는 이제 그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소추에 대한 내용들만 명문화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굉장히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추가 아닌 재판까지도 확장해서 보는 것은 헌법 조문을 벗어난 과잉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리적인 쟁점들 차진아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위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 초속 25m 이상의 양간지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강원도에는 약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3도, 부산 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7도, 광주 9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더 올라서 주 후반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